필리핀이 결국 한국산 무기 쇼핑을 제대로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 부산 마덱스 행사에 국방부 대표단을 대규모로 보내더니 형웅 대전차 미사일, 신궁 휴대용 방공 미사일, 천궁2까지 빠르게 도입하려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미 한국산 전투기와 함정을 써본 필리핀군 당국은 한국 무기의 성능과 가성비에 푹 빠졌는데요. 특히 현지에서 직접 실사격 테스트를 거친 해성 미사일이 유럽제보다 뛰어난 성능을 보이자 한국 무기 도입을 망설일 이유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여기에 10년간 48조 원을 투입해 대규모 무기 현대화를 추진 중이라는데요. 덕분에 FA-50 전투기 추가 구매는 물론 KGGB 유도폭탄과 K9 자주포, 천무다연장까지 패키지로 계약될 전망입니다. 한국산 무기 수출 대박 지금부터 본격 시작입니다. 필리핀의 한국 무기 체계 도입 확대는 이미 굳어졌고 앞으로 최소 10년 이상 이어질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한국산 전투기와 함정, 대공방어 시스템까지 패키지로 사들이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어서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도 두 나라가 한층 끈끈한 협력 관계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필리핀 국방부가 부산에서 열린 마덱스 행사에 대표단을 대거 파견했다는 소식이 들리자마자 국내 방산업체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FA-50 전투기와 호세 리자르급 호위함, 청성함대함 미사일 등이 도입되면서 성능 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형웅 대전차 미사일과 신궁맨 패드, 천궁2까지 구매 리스트가 늘어나는 분위기입니다. 단순히 육군이나 해군뿐 아니라 공군 차원에서도 다양한 무장을 동시에 요구하는 상황이라서 한국으로서는 동남아 시장에서 단숨에 영향력을 넓히는 기회라고 봅니다. 필리핀은 실제로 해양 분쟁과 반군 토벌을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독특한 안보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섬이 워낙 많고 지형이 험준하다 보니 소규모 침투에 대한 대처부터 해상 봉쇄와 상륙전 대비까지 한꺼번에 처리해야 합니다. 전력 강화 과정에서 기존의 미국과 유럽 무기에 치우쳤지만 실질적인 예산 문제나 유지 비용을 고려하니 한국 무기들이 더 매력적으로 다가온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해군부터 시작된 협력이 이제는 육군, 공군 전 부문으로 확산되는 양상입니다. 한국산 무기를 효율적으로 패키지화해 공급하려는 움직임은 이미 수치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향후 10년간 약 350억 달러, 원화로 48조 원에 달하는 무기 도입 예산을 계획 중인데 여기서 상당 부분이 한국산으로 흘러갈 것이라는 예측이 많습니다. 현재 FA-50 계열 추가 발주, KGGB 유도폭탄 증액, 그리고 천궁2 대공미사일 배치 등이 큰 축입니다. 여기에 육군 전력 보강용 형웅 대전차 미사일, K9 자주포, 천무다연장 추진 이야기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 필리핀 해군은 이미 호세 리자르급을 통해 한국산 전투체계와 미사일 역량을 체감했는데 생각보다 좋은 성능을 보이자 추가 무기 채택에 더욱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해성 함대함 미사일을 쏴본 뒤 타국제 무기와 비교해도 꿀릴 게 없다는 내부 평가가 내려졌다는 말이 들립니다. 군사적 효용뿐 아니라 유지보수 인력 지원, 교육 훈련 패키지가 빠르게 제공된 점도 호평입니다. 미국이나 유럽 무기는 구매 후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는데 한국은 이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해주기 때문입니다. 특히 필리핀 공군은 F5 이후 전투기 세대 교체 문제를 고민하면서도 정작 저예산 때문에 고가의 4세대 이상 전투기를 들여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한국의 FA-50이 경전투기이지만 실전에서 사용하기에 적절한 역량을 보여주면서 재평가를 받았고 이 기종으로 반군 진압에 성공을 거둬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미국의 중고기체를 별도로 운영하기보다 한국의 새 기체를 저렴하게 도입해서 운용 부담을 낮추고 동시에 현대적인 무장까지 활용한다는 발상이 맞아떨어진 셈입니다. 여기에 KGGB 유도폭탄을 활용하면 정밀 타격이 가능해 반군이 산악이나 밀림으로 숨어들어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개발된 KGGB는 평방미터 단위로 표적에 근접할 정도의 오차 범위를 보여주는데 이는 이미 중동 분쟁 지역의 수출 사례에서 입증된 수치입니다. 15km 상공에서 투하해도 높은 명중률을 확보했고 야간 및 악천 후에서도 정밀도가 유지되도록 INS와 GPS를 병행하는 이중 유도 방식을 적용했습니다. 필리핀은 물자와 병력이 제한된 상황에서 효과적인 한방을 노려야 하므로 이런 정밀 유도 폭탄에 큰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육군 측면을 보면
형홍 대전차 미사일의 도입이 매우 현실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반군이 기갑 전력을 갖추진 않아도 요새화된 응어지나 콘크리트 시설물을 상대하려면 위력이 강한 공대지 무장이나 전차포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지원이 항상 가능한 것이 아니니 휴대가 가능한 대전차 미사일 하나만 있어도 멀리서 강력한 직사 화력을 투사할 수 있습니다. 형홍은 사거리 최대 약 2.5km 안팎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 운용 환경에서는 도심 전투나 산악지대에서 유연하게 쓸 수 있습니다. 사실 형홍은 개발 과정에서 휴대성과 관통력 간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이 컸습니다. 탄두 중량을 늘리면 관통력은 오르지만 중량이 올라가고 반대로 경량화하면 전투력이 떨어지는 딜레마가 있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복합 재질과 탄두 설계를 변경해 소형화에 성공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진동 시험을 수백 회 반복했고 미사일 엔진과 유도 장치의 뜨거운 여름 기온과 해안 습도 조건을 적용해 습도 90% 이상의 극한 환경에서도 오작동 없이 시험을 마쳤다는 비화가 있습니다. 필리핀 공군이 도입을 검토 중인 신궁맨 패드는 이미 우리나라 육군과 해병대에서 야전에서 써본 전적이 있어서 안정된 운용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신궁은 사거리 약 37km 내외 고도 30km 전후의 목표물을 요격할 능력이 있는데 이는 1인 휴대용 무기치고 꽤 괜찮은 수준입니다. 스팅어 미사일과 비교해 명중률이 비슷하거나 약간 떨어진다는 평가도 있지만 반대로 가격이 저렴하고 구동장치나 훈련체계가 한국식으로 정착되어 있어 도입 부담이 낮습니다. 필리핀이 천궁2를 염두에 두는 까닭은 탄도미사일까지 요격할 수 있는 중거리 지대공 시스템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무인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정황이 늘어나면서 중거리 방공망 구축이 시급해졌습니다. 패트리어트는 분명히 훌륭한 무기지만 미국이 우크라이나 지원을 우선시하고 있고 가격도 만만치 않아 대규모 확보가 쉽지 않습니다. 반면 천궁2는 대략 40에서 70km 사거리 범위를 커버하면서 장비 단가도 저렴해 한정된 예산으로 여러 개 포대를 구성할 수 있다는 이점이 큽니다. 과거 천궁이 개발될 때 국내 기술진이 처음엔 러시아 S-350 시스템 쪽에서 참고한 레이더와 유도 기술을 접목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레이더 소프트웨어 통합과 표적 추적 알고리즘이 잘 안 맞아 노이즈 잡음이 심하게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탐색기를 완전히 자체 설계로 전환했고 그 결과가 천궁2 완성도로 이어졌다고 전해집니다. 높은 추적 정확도와 동시에 다수 표적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현재 수출 경쟁력을 끌어올린 배경입니다. 필리핀이 육군과 해군, 공군 전력을 동시에 업그레이드하려면 운용 유지비와 정비 체계가 잘 갖춰진 무기가 꼭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서 한국 방산업체가 상당히 민첩하게 대응했습니다. 필리핀이 원하는 스펙을 빠른 시간 내에 커스터마이징해서 제한할 뿐 아니라 훈련센터나 시뮬레이터 인프라도 한꺼번에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과거 호세 리자르급 호위함을 계약할 때도 전투체계 기술 지원과 인력 교육을 동반했던 점을 떠올리면 이번에도 비슷한 형태로 군수 지원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필리핀은 영내 해양 분쟁에서의 대양 해군 역량과 반군 토벌을 위한 육군 화력 강화, 그리고 외부 위협에 대비한 방공망 확충이라는 세 가지 과제를 동시에 풀어야 합니다. 이런 복합적인 요구사항을 한국이 상당 부분 충족시키는 셈입니다. 가성비만 우선시했다면 다른 선택지도 있을 텐데 실전에서 이미 쓰이고 검증된 무기가 원하는 시점에 도착한다는 점이 큰 메리트로 작용했습니다. 필리핀 해군이 작년에 진행한 미사일 시험 사격에서 100% 명중률을 기록했다는 정보가 알려지자 필리핀 정부가 한껏 고무되었다는 후문도 있습니다. 유지보수까지 한 세트로 묶인 이른바 원스톱 솔루션을 받아들일 때 훈련 교관이나 정비 기술자를 추가로 보내주는 등 사후 지원을 보장하는 정책을 내세운 한국 방산기업들의 전략이 크게 먹혔다는 분석입니다. FA-50의 경우에도 실전 운용 경험이 계속 쌓이면서 자체 엔진과 항전 장비 교체 주기가 쌓이고 있습니다. 필리핀 공군이 처음엔 약간 낮춰봤던 기종인데 이 기종으로 지상 지원 임무, 요인 수송, 반군 거점 폭격 등을 두루 수행하면서 만족도가 커졌습니다. 이제는 엔진과 부품을 교체할 시기가 와도 한국에서 빠르게 받아볼 수 있어 퇴역 없이 계속 운용이 가능합니다. 한국 K9 자주포화 천무 시스템도 필리핀 육군이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반군 상대에는 다소 과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후방 화력 지원 능력을 키우면서 인접 도서 분쟁 상황에도 대비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문은 이미 중동이나 유럽 수출 사례가 많아서 한국 방산당국도 수출 협의에 자신감을 가진 분위기입니다. 대표적으로 폴란드가 K9 자주포를 대량 도입해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이후 전력 공백을 메우는데 성공한 사례가 참고가 될 수 있겠습니다. 또한 필리핀 내부 정치 상황이 안정되는 추세라 예전처럼 중간에 사업이 취소되거나 바뀌는 일은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이 힘을 얻습니다. 마르코스 대통령이 필리핀군을 강화하려는 의지가 강해서 오랜 기간 축적된 무장 격차를 이번 기회에 해소하겠다는 전략이 엿보입니다. 중국이나 주변 국가의 해양 분쟁은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는데 아직 중경후 기하 전력인 필리핀이 자주 국방 역량을 키우기 위해 선택한 파트너가 한국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필리핀은 한국과 손잡고 육해공 무기 체계를 광범위하게 도입 중이고 그 선택은 이미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형용, 신궁, 청홍2, K, GGB 그리고 추가 전투기와 함정 등을 연속적으로 수입할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전력 공백을 메우고 유지 효율을 높이려는 필리핀의 의도와 수출 경쟁력을 극대화하려는 한국 방산업계의 전략이 맞아떨어져서 이른 시일 내에 계약 규모가 크게 확대될 것 같습니다. 필리핀을 동남아 무기 수출 거점으로 삼으려는 한국 정부와 업체들의 기대가 높은 만큼 관련 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은 25년 3월 20일 필리핀 3파전 영상입니다. 3파전 구도로 압축된 필리핀의 다목적 전투기 도입 사업, 사실 이 중에서 가장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있는 기체는 아쉽지만 KF-21이 아닌 F-16입니다. 필리핀은 최근 몇 년간 미국의 군사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받고 있으며 다양한 연합훈련을 통해 미군과의 군사협력을 증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리핀이 F-16을 도입하게 된다면 운영 유지가 매우 쉬워진다는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무기 도입이란 것이 무기 체계의 성능 이외에도 운용의 편의성이나 정치, 외교적인 입김이 크게 작용한다는 것을 고려할 때 미군과의 연합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필리핀이 F-16을 도입하는 것이 효율 측면에서 가장 유리한 게 사실인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F-16의 약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F-16의 가격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F-16은 우수한 성능에 저렴한 가격을 지닌 전투기로 평가받았습니다. 이미 대다수의 자유진영에서 F-16 계열을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량 생산에 따른 규모의 경제를 형성하여 대당 약 900억 원 수준의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유럽제 전투기들이 1,500억 원 내외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과 비교하면 F-16의 가격 경쟁력은 매우 우수했는데요. 하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직후 폭등한 F-16 수요는 되려 F-16의 장점을 갉아먹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만들어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촉발된 유럽의 군사력 강화로 인해 많은 나라에서 F-16을 추가로 확보하려 하면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였고 자연스럽게 가격 경쟁이 붙으면서 F-16의 대당 가격은 계속해서 상승 곡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 KF-21의 대당 가격이 1,100억 원대로 알려졌을 때 F-16보다 가격 경쟁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이제는 큰 의미가 없게 된 것입니다. 또한 신형 F-16의 공급이 부족하니 이에 따라 중고 F-16도 부족하게 되면서 필리핀이 도합 40대의 F-16을 확보하는 것은 점차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F-16만큼은 아니지만 스웨덴의 그리펜도 필리핀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려 해왔다는 점도 한국이 간과해서는 안 되는 요소입니다. 스웨덴은 지난 2023년에 필리핀과 방위물자 확보 협력에 관한 MOU를 체결하며 필리핀 시장 진출을 위한 물밑 작업을 이어왔는데요. 따라서 한국이 FA-50을 비롯하여 필리핀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형성했다는 것만으로 낙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이 내세울 수 있는 KF-21의 장점을 보다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F-16 그리펜보다 우수한 지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선 KF-21은 공대공 능력이 경쟁 기체보다 매우 우수합니다. KF-21은 아시아에서 최초로 미티어 공대공 미사일 4발을 탑재하는 전투기로서 미티어 미사일은 음속의 4배인 마하사 이상의 속도로 날아가 200km 밖에 위치한 표적도 제압할 수 있습니다. KF-21의 이러한 공대공 타격 능력은 F-16이나 그리펜이 따라올 수 없는 수준이며
특히 필리핀의 주적이라 할 수 있는 중국 전투기들의 공대공 미사일과 대등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을 자랑합니다. 결국 필리핀이 FA-50보다 더 강력한 전투기를 보강하려는 이유는 중국과의 군사력 격차를 줄이기 위한 목적인 만큼 더 멀리서 중국 전투기를 타격할 수 있는 KF-21의 공격력은 경쟁 기체보다 한 발 더 앞서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 KF-21은 단발 엔진을 사용하는 그리펜, F-16과 달리 쌍발 엔진을 사용한다는 점도 필리핀의 작전 환경에 적합합니다. 필리핀은 국토가 다수의 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남중국해 등 해상에서 많은 임무를 소화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비상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높은 신뢰성과 안전성을 가진 쌍발 전투기가 가진 이 점이 더욱 빛을 발하며 해상 초계 작전에서 우수한 고고도 능력을 선보일 수 있습니다. 반면 단발 엔진을 사용하는 F-16이나 그리펜은 엔진 정비 소요가 적어 유지 보수가 유리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전투기에 문제가 발생하면 해상으로 조종사들이 비상 탈출을 시도하는 것 이외에는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단점을 보유하고 있어 필리핀의 작전 환경에선 확실히 KF-21의 쌍발 엔진이 조금 더 유리합니다. 이 밖에도 KF-21은 후보 기체 중 가장 뛰어난 스텔스 성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전투기와의 격차를 줄이려는 필리핀의 작전 환경에 가장 알맞은 전투기입니다. 물론 5세대 전투기를 자체적으로 개발한 중국의 정면으로 맞서기 위해서는 필리핀도 동급의 기체를 보유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지만 현실적으로 필리핀 공군 여건에서 5세대 전투기를 운용하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필리핀이 선택할 수 있는 최상의 방안은 4.5세대 전투기 중에서 가장 뛰어난 저피탑 능력을 보유한 기체를 도입함으로써 중국과의 격차를 최대한 상쇄하는 것이 현명한 방안입니다. 그렇다면 KF-21, F-16 그리펜 중에서 가장 작은 피탑 면적을 보유한 것은 KF-21이며 그렇기 때문에 KF-21은 공대공 능력, 쌍발 엔진, 스텔스 능력을 앞세워 경쟁 기체들을 앞질러야 합니다. 다만 KF-21에도 뚜렷한 단점은 남아있는데요. KF-21은 아직 제대로 된 공대함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부족한 공대지 능력은 사전에 표적 위치를 장입하여 장거리 타격이 가능한 타우러스를 통합함으로써 최대한 보완하려 하고 있지만 공대함 능력은 여전히 보완되고 있지 않는다는 건 확실히 아쉬운 부분인데요. 남중국해 일대에서 중국과 대립하고 있는 필리핀 시장을 공략하려면 결국 공대함 능력을 지금보다 더 신속하게 확보해야 합니다. 한국이 계속해서 수출 시장을 확장하려면 당연히 장점은 극대화하고 단점은 최소화하는 전략을 구사해야 하며 KF-21의 수출을 증대하는 건 앞으로 한국 방산의 미래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일각에선 아직 개발 완료조차 되지 않은 전투기를 가지고 수출 시장을 확대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KF-21의 수출 노력을 폄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무기 개발에 있어 수출 증대가 얼마나 중요한지 조금이라도 알고 있다면 절대로 이러한 수출 노력을 함부로 평가절하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산업도 마찬가지이지만 방위 산업에서 손익분기점은 매우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많은 예산과 시간을 투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출 실적이 저조하여 손익분기점을 넘기지 못한다면 방위 산업체들은 새로운 기술과 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동력을 상실하게 되며 이는 곧 한국의 경제적 이익을 넘어 군사력과 안보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KF-21의 개발에 들어간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최소 250대 내외의 생산이 필요합니다. 통상적인 전투기 개발의 손익분기점이 200에서 250대 수준인 점을 반영한 계산인데 한국은 블록 1과 블록 2를 모두 합쳐 도합 120대의 KF-21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한국이 추가 수익을 얻고 KF-21의 손익분기점을 넘기려면 수출을 통해 100대 이상의 판매 실적을 얻어야 합니다. 그러지 못한다면 앞으로 한국이 KF-21을 넘어서는 신형기체를 개발하는 것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며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한국은 지금부터 KF-21의 수출 시장 선점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완성되지 않은 기체를 가지고 수출 시장을 공략하려 한다는 비판은 전투기 개발의 중요성을 깊이 들여다보지 못했기 때문에 나온 아쉬운 지적이라 할 수 있는데요. 부디 우리 대한민국이 필리핀을 시작으로 100대 이상의 KF-21 수출 기록을 달성할 것이라 믿겠습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